여기가 어디야? 리조트가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안 들려요, 어머니. 끊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는 제게 명령했습니다. 제일 비싼 좌석으로 해외여행을 예약하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어머니. 당연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3년간 불륜을 제가 알게 됐다는 것을, 그 불륜을 시어머니가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5성급 리조트 대신 전기도 물도 없는 오지 마을로.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5일을 버티는 동안 저는 이혼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참았던 7년, 이제 끝낼 차례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토요일 아침 9시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키는 이미 소파 한가운데 떡하니 앉아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예, 손님 왔는데 맹물만 마시게 할 거니? 얼른 가서 커피나 한 잔 진하게 타와라. 속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네. 네, 어머니. 잠시만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는 동안 수키의 한숨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피를 들고 나가 수키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수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게 커피냐, 보리차냐? 내 정성이 딱 요만큼인 거지.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어. 내가 집에서 대접도 못 받고 참 내 팔자야.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타올게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수키의 목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보란 듯이 해외여행 좀 가야겠다. 남들 다 가는 거 나만 못 가서 창피해 죽겠어. 예약할 때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좌석으로 딱 해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해외여행이요? 그래. 왜 내가 여행 가겠다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니? 늙은이가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수키가 소파 팔걸이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빨리. 작년에 앞집 정잔이가 거기 갔다 와서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귀에 못이 박혔다. 나도 죽기 전에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살아야지. 안 그러냐? 저는 속으로 이번 달 생활비를 계산했습니다. 카드값에 수와 학원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알아볼게요. 이왕 가는 거 폼나게 보내줘. 2주 꽉 채워서 잠자는 데는 그 뭐냐 5성급인가 하는 스위트룸으로 해. 비행기는 당연히 누워서 가는 퍼스트 클래스인가 그걸로 하고. 알았지? 수키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아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키가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구, 얘 좀 봐라. 애가 왜 이렇게 뼈만 남았어? 너 엄마가 밥 안 해주니? 애가 비실비실하니 보기 흉하구나. 잘 먹어요, 어머니. 수아가 원래 마른 체형이라서. 됐고, 애 엄마가 살림을 야무지게 못하니까 애가 이 모양이지. 쯧쯧.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삼켰습니다. 수키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눈이야. 서연아, 이것 좀 봐라.
뭐가 자꾸 번쩍거리는데 당최 읽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볼게요, 어머니. 저는 수키의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통신사 광고 문자였습니다. 광고 문자예요. 지워드릴게요. 수키는 평소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도 어려워해서 항상 제가 대신 읽어드려야 했습니다. 예약 확인 문자나 알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 예약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난 그런 거 골치 아파서 못해. 네가 싹 다 해놓고 나한테 말만 해줘. 네, 어머니. 제가 다 챙길게요. 수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뭉치지 말고 빨리빨리 해서 연락해. 나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게. 수키가 나간 뒤 저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남편 재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하셔서. 알아, 거실에서 다 들렸어. 재원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퍼스트 클래스의 5성급 리조트면 꽤 들 것 같은데. 아니, 엄마가 가고 싶다는데 뭘 그렇게 따져? 당신이 알아서 융통성 있게 좀 해봐. 나 바쁘니까 나가봐. 재원이 짧게 말하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에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하셨어.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서연아,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어쩌겠니. 시댁 어른기 살려드리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어.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라.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참는 쪽인 걸까? 다음 날 오전 저는 여행사에 전화해서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발리행 퍼스트 클래스, 세인트 레지스 리조트 스위트룸, 2주 일정, 총 금액 1,200만 원. 예약 확인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수키에게 카카오톡으로 일정표를 보낸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예약 완료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일정표 보내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냐? 잘했다.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저는 일정을 하나하나 읽어드렸습니다. 수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래, 그 정도는 돼야 여행 갈 맛이 나지. 아, 그리고 거기 마사지 잘하는데도 꼭 넣어라. 매일매일 2시간씩 전신으로 받는 걸로. 알았지?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스파 패키지까지 예약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밤 재원이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원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주머니에서 뭔가 만져지는 걸 느꼈습니다. 호텔 카드키였습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카드키를 손에 쥔 채 서재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재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나도 너무 보고 싶지. 이번 주말에 약속 잡았으니까 그때 보자. 조금만 기다려. 달콤하게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재원에게 출근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올게. 재원이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뒤 저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재원의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7년 전 그날의 숫자를 누르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카카오톡 앱을 눌렀습니다. 유라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대화창을 열자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여행 사진, 애정이 담긴 말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우리 아기 낳으면 좋겠다. 서연이는 수아 낳고 나서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수아 젖병 물리고 기저귀 갈고 이유식 만들고 밤잠 설쳐가며 아이를 돌보는 동안 이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더 내리자 수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엄마도 유라 마음에 드신대. 집안도 좋고 아이도 낳을 수 있으니까.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저는 이 집의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였습니다. 잠시 후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모든 대화 내역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내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책장 뒤를 뒤지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원과 젊은 여자가 바다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재원이 출장이라고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진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를 재우고 나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키의 여행 예약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목적지 변경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수키는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할 줄 몰랐습니다. 항공사에서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내도 본인은 모를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항상 제가 읽어드렸으니까요.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플로레스 섬을 입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해안가 관광지인 라부안 바조에는 리조트와 호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집으로 4시간을 더 들어가면 내륙산간 마을이 나왔습니다. 전기는 하루 4시간만 들어오고 인터넷은 거의 안 터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발리에서 국내선을 타고 라부안 바조로 가는 일정. 거기서 현지 여행사 지프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가는 여정. 원래 예약이었던 발리 리조트는 취소 수수료를 물고 취소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저는 재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카드 해외 결제 등록해 드렸어요? 재원이 소파에 누운 채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뭐 현금 들고 가시겠지. 그래도 등록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 엄마가 현금 챙겨가신다고 했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키가 들고 가는 현금이 50만 원 정도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추가로 챙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배웅 나간 날 수키는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래. 돌아오면 내 요리 실력 좀 늘려놔. 수키가 샴페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키가 탑승 게이트로 사라진 뒤 저는 공항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김앤희 법률사무소의 이민준 변호사. 가사소송 승소율이 높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학 동창 모임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은희의 근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 요즘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해요.
놀러 오세요. 은희는 대학 때 저와 룸메이트였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사장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은희의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재원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놓고 수아를 재웠습니다. 재원이 샤워하는 동안 양복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여의도 호텔 발렛 주차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수아 학부모 상담 간 날, 재원은 그날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었습니다. 수키가 출발한 다음 날인 일요일 오후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라운지 커피가 별로야. 빨리 리조트 가고 싶다. 수키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국내선 타시면 바로 프라이빗 빌라로 픽업 나갈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어머니.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강남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상담실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저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받고 싶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재원과 유라의 대화 내역이 떴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천천히 스크롤하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3년이나 됐군요. 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파일을 닫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륜 증거는 확실합니다. 시어머니의 묵인 정황까지 있으니 위자료 청구에 유리해요. 다만 재산분할 쪽에서 남편 측이 재산을 숨기려 할 수 있어요. 미리 추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민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 이혼을 겪었어요. 민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덜 다치는 이혼을 돕고 싶어서요. 저는 민준 변호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돈만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키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야? 수키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리조트가 아니잖아. 아무것도 없어.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대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안 들려요, 어머니. 끊길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키가 오지 마을에 발이 묶인 지 3일째 되던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수아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뒤 집 앞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려고 카운터로 향하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돌아보니 처음 보는 여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련된 외모에 당당한 눈빛.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맞아요. 박재원 씨 부인이시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여자가 손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아야, 여기 앉아서 주스 마시고 있어. 엄마 잠깐 이야기하고 올게. 수아를 옆 테이블에 앉히고 주스를 시켜준 뒤 저는 여자 앞에 앉았습니다. 누구세요? 유라예요. 재원 씨 회사 후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블릿에서 봤던 그 이름. 3년간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여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유라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원 씨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곧 이혼할 거라고, 나만 기다리라고. 3년 동안 그 말을 믿었죠. 유라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재원 씨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이상해서 조사해 봤더니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여자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재원 씨 카드 내역에 제가 모르는 호텔 결제가 있었어요. 유라가 봉투를 밀어왔습니다. 여기 제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호텔 영수증, 카드 내역, 문자. 언니한테 다 드릴게요. 저는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휴대폰 문자 캡처 화면. 증거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유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바보같이 속았으니까요. 그 남자 저한테만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같이 끝장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하나하나 촬영했습니다. 유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하시면 제가 증인으로 나갈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촬영을 마치고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저도 복수하는 거니까.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할게요, 언니. 유라가 카페를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 남편은 3년 동안 저와 유라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여자까지 속여왔습니다. 근처 약국에서 두통약을 사 먹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제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허상이었습니다. 재원이라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재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재원이 화난 얼굴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발리가 아닌 이상한 데 갔다고 해.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수아를 안아 방으로 데려가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명 발리로 예약했는데. 그럼 왜 엄마가 발리가 아니라고 하셔? 저는 수아를 방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항공사 시스템 오류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당장 엄마 데려와야 해. 재원이 휴대폰을 들고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잠시 후 재원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없어. 그 마을로 가려면 국내선 타고 라부안바조로 가서 거기서 또 지프를 타고 4시간을 가야 한대. 제일 빠른 국내선 좌석이 3일 후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어머니가 많은 것을 배우시기에. 그 시각 플로레스 섬 내륙산간 마을에서는 수키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민박집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결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키가 들고 있던 현금은 50만 원. 하루 숙박비와 식비로 1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수키는 난생 처음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모기가 밤새 귀에서 윙윙거렸고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어도 한국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키가 손짓 발짓으로 공항에 가고 싶다고 표현하자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지프는 3일 후에나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원이 수키를 데리러 인도네시아로 떠난 목요일, 저는 민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재원 씨 재산을 추적해 봤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법인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상가 2개를 빼돌렸더군요. 해외 계좌에도 상당한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대학 동기 중에 한태호라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와준 것 같아요.
공범 관계를 입증하면 재산 환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정도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어요. 소장 작성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재원이 수키를 데리고 귀국하기로 한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미리 짐을 쌌습니다. 수아의 옷과 장난감, 필요한 물건들을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외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아빠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올 거야. 친정어머니 집에 짐을 풀고 저는 재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장은 내일 도착할 거야. 그날 저녁 수키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헬쑥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수키가 재원의 팔을 붙잡고 악을 썼습니다. 그년 고소해. 내가 죽을 뻔했어.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친정에서 수아와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 후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안고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친정 어머니가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데 누군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서연아?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은희, 대학 때 룸메이트였던 친구였습니다. 은희야? 맞다, 서연이. 여기서 뭐해? 얼굴이 왜 이래? 은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해. 남편이 바람폈어. 뭐? 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3년간의 불륜, 시어머니의 묵인, 재산 은닉까지. 은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놈이네. 근데 너 지금 어떻게 살아? 친정에 있어. 당장 돈이 없어서. 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이혼했어. 너랑 비슷한 상황이었지. 알아. 소식 들었어. 근데 지금 나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해. 직원 5명 있어. 저는 은희를 바라봤습니다. 대학 때 장학금으로 학비 내며 고학하던 친구가 지금은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은희야. 대단한 거 없어. 이혼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깨달았어. 경제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은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싸움에서 이기려면 돈을 벌어야 해. 근데 난 경력도 없고 우리 사무소에서 일해. 보조 업무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7년 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았는데 갑자기 일을 할 수 있을까? 은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아 생각해. 엄마가 강해져야 아이도 지킬 수 있어.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그날 저녁 저는 친정 어머니에게 이혼 사실을 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태블릿에 저장된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재원과 유라의 대화 내역, 수키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까지. 어머니가 화면을 보시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저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구나. 서연아, 네가 고생 많았다. 처음에 반대하시던 어머니가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은희의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고객 응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수아를 재우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은희가 제게 이것저것 알려주었습니다. 서연아, 이 서류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고객한테 설명할 때는 어려운 말 쓰지 마. 응, 알았어. 너 꼼꼼하고 책임감 있어서 이 일 잘 맞을 것 같아. 은희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원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 용서할게. 딸 양육권은 절대 못 줘. 각오해. 저는 모든 문자와 녹취를 저장했습니다. 민준 변호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원이 친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나와. 재원이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 시간에. 장인어른, 서연이 좀 불러주세요. 할 말이 있어서. 당장 꺼져. 다시 오면 경찰 부른다. 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습니다. 재원이 뒷걸음질 치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내 딸 이렇게 만든 놈은 용서 못해.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으로 이사한 지 3개월째 되던 10월, 저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사무실에서 울었습니다. 은희가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하면 돼. 포기하지 마. 근데 난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3개월 만에 여기까지 온 거야. 대단한 거야. 은희의 말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수아를 위해서라도. 이혼 소송 첫 번째 기일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재원을 만나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 며느리가 아니야.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법원에 도착하자 재원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재산 은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유라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재원 측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원 측 변호사가 반격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를 오지에 유기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목적지 변경은 항공사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여기 항공사 확인서가 있습니다. 재원 측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로비에서 재원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봐줘.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봐. 재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미 죽었어. 당신이 죽였잖아.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여러 차례 기일이 잡혔습니다. 낮에는 사무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음해 시험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소송과 제기를 동시에 준비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10개월 만인 다음해 5월 드디어 선고일이 왔습니다. 저는 법원 복도에서 민준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민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원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재원의 유책을 인정하여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합쳐 총 2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미성년 자녀 박수아의 양육권과 친권은 원고 이서연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긴 것입니다. 재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재원의 외도와 재산 은닉 시도, 수키의 묵인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선의 결과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년간 삼켰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에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희가 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새 출발을 축하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희야? 뭐긴 뭐야? 축하 파티지. 은희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해. 1년 동안 소송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보통 사람은 못해.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케이크를 받아보았습니다. 6월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했습니다. 22평짜리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수아의 손을 잡고 빈 거실에 섰습니다. 수아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랑 수아만의 집. 수아가 빙글빙글 돌며 좋아했습니다. 진짜? 우리 집이야? 응, 우리 집. 수아 방을 분홍색으로 꾸미고 작은 책상을 놓아주었습니다. 수아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내 방이야. 진짜 내 방.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결정은 옳았습니다. 그해 10월 저는 두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1년간 새벽마다 공부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은희가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야, 왜 울어? 붙었으면 웃어야지. 그냥 눈물이 나. 이제 진짜 동료다. 축하해, 서연아. 은희의 사무소에서 정식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일하게 됐습니다. 퇴근 후 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는 평범한 일상.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되던 날 친정 부모님이 집들이를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잘했다. 이제 앞만 봐라. 어머니는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주시고 가셨습니다. 민준 변호사와는 사건이 끝난 후에도 가끔 안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식사 한번 하실래요? 의뢰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11월 어느 날 저녁 저는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가 멈춰 섰습니다. 수아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거 뭐야? 오늘 유치원에서 그렸어. 우리 가족. 그림에는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엄마와 수아. 아빠는 없었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랑 안 살아? 내가 잘못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수아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서 아이의 그림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얻은 자유와 아이가 잃은 아빠,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2월부터 수아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치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요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해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민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아가 요즘 이상해요. 악몽도 꾸고 유치원 가기 싫어하고 아이들이 부모 이혼 후에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민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동심리 상담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서연 씨가 곁에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수아를 데리고 아동심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가 수아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저를 불렀습니다. 수아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엄마의 안정적인 모습이 가장 큰 치료제예요. 상담센터를 나서며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게. 우리 천천히 가자.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소의 기쁨 뒤에 아이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혼은 완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수아의 심리 상담이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던 다음해 1월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소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재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면접 교섭권 확대 청구할 거야. 수아를 한 달에 일주일씩 데려가겠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수아는 내 딸이기도 해. 아빠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건 아동학대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아한테 얼마나 신경 썼다고 그런 말이 나와요? 어쨌든 법적으로 청구할 거니까 알아서 준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재원은 이혼 후 회사에서 재산 은닉건으로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등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로 수아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민준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재원이 면접교섭권 확대 청구를 한다고 해요. 예상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응 준비할게요. 며칠 후 유치원 원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수아 할머니라는 분이 오셔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수아가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가 데리러 자주 오는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언제요? 어제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수키가 제 모르게 수아 주변을 탐문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수키를 앞세워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급히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상대 측이 수아의 정서 불안을 근거로 면접교섭 확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일하느라 아이를 방치한다는 논리를 펼 거예요. 심리상담 기록, 유치원 출석 기록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법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무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서류를 준비하고 밤에는 수아를 돌봤습니다. 수면 시간이 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김밥 한 줄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2월 어느 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책상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은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였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옆에 계셨습니다. 서연아, 정신 들어? 어머니, 제가 왜 여기? 쓰러졌어. 은희가 119 불러서 데려왔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쓰러지면 수아는 어떡하니? 이 바보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빈혈과 위장장애입니다. 이러다 큰 병 납니다. 당장 쉬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 쉴 수 없었습니다. 면접교섭권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엄마, 아프면 안 돼. 내가 착하게 할게. 아빠한테 자주 가도 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킬 거야. 수아는 걱정하지 마. 다음 날 민준 변호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서연 씨는 건강부터 챙기세요. 변호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상황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서연 씨 몸이 더 중요해요. 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면접교섭 확대 청구에 대한 대응은 제가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민준 변호사가 나간 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뜻밖에도 수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아, 나 좀 만나자. 저는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무슨 속셈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수키를 만났습니다. 수키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앉아. 수키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키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오지 마을에서 내가 많이 생각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수키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5일 동안 굶주리고 아팠어. 말도 안 통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을 줄 알았지. 수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민박집 할머니가 날 도와줬어. 죽을 끓여주고 모기장을 쳐주고 말도 안 통하는데 손짓 발짓으로. 수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내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나? 나는 남 도와준 적이 없는데 그 할머니는 왜 날 도와줬을까? 저는 여전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한 건 없어. 알아. 근데 수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재원한테 면접교섭 확대 청구 취하하라고 할게. 손녀한테까지 상처 주면 안 되니까. 저는 수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위한 거라면 진심으로 해주세요. 수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며칠 후 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교섭 확대 청구 취하할게.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엄마가 이거 계속하면 나를 아들로 안 본다고 하셔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키가 정말로 재원을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수키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위기는 넘겼습니다. 앞으로 수키와의 관계는
화해가 아닌 적당한 거리두기로 유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면접교섭 확대 청구가 취하된 3월, 저는 밀렸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철분제 계속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 달간 업무량을 줄이고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매일 영양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삼계탕, 전복죽, 소고기 미역국.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안 돼. 네가 건강해야 수아도 건강해. 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체중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수아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매일 저녁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이거 읽어줘. 수아가 책장에서 책을 꺼내왔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습니다.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수아가 제 무릎에 기대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수아가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타고 앞서 달렸습니다. 엄마, 나 빠르지? 응, 수아 진짜 빠르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수아의 심리 상담도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수아가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회복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정말요? 네. 어머니가 곁에서 잘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제 상황을 고려해 재택 근무 비율을 늘려주었습니다. 서연아, 무리하지 마. 일은 천천히 해도 돼. 고마워, 은희야.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우리 친구잖아. 은희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민준 변호사와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는 좀 어때요? 민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사 선생님도 회복됐다고 하시고. 다행이에요. 민준 변호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이혼 후에 힘들었어요. 아버지랑 살았는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사 전문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네. 아이들이 덜 다치는 이혼을 돕고 싶었어요. 제가 겪은 걸 다른 아이들은 덜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민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수키는 이후로 간간히 연락해 수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명절에는 손녀에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수아 앞으로 온 선물 상자였습니다. 안에 원피스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수아 많이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렴. 저는 편지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완전히 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회사에서 재산 은닉건으로 최종 징계를 받아 강등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라에게도 버림받아 혼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재원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그해 봄이었습니다. 수아의 손을 잡고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아야, 여기가 네가 다닐 학교야. 수아가 학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와, 크다. 이제 엄마도 수아도 괜찮아. 우리 잘 해낼 수 있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거야. 아이의 환한 웃음이 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학 축하해요. 수아랑 서연 씨 둘 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창밖으로 봄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둡고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함께 수아의 입학 준비물을 사러 갔습니다. 문구점에서 연필, 지우개, 공책을 골랐습니다. 이거 예쁘다. 수아가 토끼 그림이 그려진 필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이거 사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서연아, 네가 강해져서 다행이다. 이제 내 인생 살아. 엄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 후 은희의 사무소에서 제 첫 단독 계약건이 성사됐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 설 수 있구나. 은희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야, 이제 진짜 프로 중개사다. 축하해. 고마워, 은희야. 입학식 날 아침 수아에게 새 가방을 메어주고 교복을 입혔습니다. 현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아야, 웃어봐.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올게. 수아가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수아가 교실로 들어간 후 저는 학교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인연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갑질, 법정 싸움, 아이의 상처, 그 모든 폭풍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희의 사무소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이제 팀장이야. 은희가 승진 발령장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은희야.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네가 열심히 한 거지. 팀장이 된 후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게 됐습니다. 그중 한 명이 최근 이혼한 싱글맘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팀장님, 저도 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혼했거든요. 아이가 둘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직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도 분명 해낼 수 있어요. 저도 해냈으니까. 그 직원의 눈에 희망이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수아는 초등학교 2학년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 정말? 우리 수아 대단하다. 저는 수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녀의 작은 아파트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동물원 티켓이 생겼는데 수아랑 같이 가실래요? 동물원이요? 네. 의뢰인분이 주셨는데 저 혼자 가기엔 좀 그래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동물원 갈래? 동물원? 가고 싶어. 수아가 소파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셋이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수아가 기린 우리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기린이다. 목이 진짜 길다. 민준 변호사가 수아 옆에서 웃었습니다. 기린 목이 왜 긴지 알아? 몰라요. 왜요?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먹으려고 그렇게 됐대. 우와, 신기하다. 수아가 민준 변호사의 손을 잡고 다음 우리로 뛰어갔습니다. 민준 삼촌, 저기 코끼리 보러 가요.
민준 변호사가 수아에게 이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동물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아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비둘기를 쫓아다녔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데요? 민준 변호사가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빠르다면 기다릴게요. 하지만 서연 씨랑 수아 곁에 있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아직은 수아한테 집중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고마워요. 민준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얼마 후 재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강등된 후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유라에게도 버림받아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키는 건강이 나빠져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들인 당신이 해결할 문제예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재원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할머니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아가 원하면 만나게 해줄게요. 하지만 그건 수아의 선택이에요. 어느 날 저녁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지금 병원에 계셔. 보고 싶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 보고 싶어. 주말에 수아와 함께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수키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아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수키가 눈을 떴습니다. 수아를 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아야. 수키가 떨리는 손으로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우리 수아.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아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좋아. 저는 숟가락을 놓고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도 좋아.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자. 수아를 재우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변호사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수아랑 서연 씨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어머니의 갑질, 법정 싸움, 아이의 상처, 그 모든 것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그냥 나 이서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가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우리 가족 그림 그려. 나 엄마랑 나 그릴 거야. 예전에는 아빠 없는 그림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가족이야. 수아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 엄마. 회사로 출근하는 길,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시어머니의 여행 요구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은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뭔가 좋아 보인다. 그냥 봄이라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저녁에 퇴근하며 수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수아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수아가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품이 제가 지켜낸 전부였습니다. 제가 새로 시작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7년간 참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질도 남편의 무관심도 며느리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묵인을 알게 된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을. 서연은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팀장까지 올랐습니다. 딸 수아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며 둘만의 가족을 만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수키는 오지 마을에서의 경험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손녀를 위해 한 발 물러설 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재원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짓말의 끝은 언제나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참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만 진짜 복은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용기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연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